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아내를 잃고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딸을 홀로 키워낸 아빠입니다. 흔히 결혼한 사람에게 백년 해로하라는 말을 하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둘 중 누구 한 사람 먼저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다투려고 해도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보통이라면 한번 결혼해서 어지간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엔 서로 이것저것 맞지 않는 것이 많아 이혼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같이 살지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요. 한 번은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고 두 번째는 제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지요. 그 기구한 사연을 지금부터 서운한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연애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이렇다 할 기술도 없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일했어요. 일은 힘들고 고됐지만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보람도 있었고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서 나름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당시 공장에 계시던 아저씨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늘 기계와 씨름하느라 피부가 온통 거무튀튀했던 저와는 달리 그 여자는 백옥처럼 피부도 뽀얗고 새침한 표정도 참 예뻤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무슨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시선이 가더군요. 저기 이거 방금 자판기에서 뺀 달달한 커피인데 한 잔 마실래요? 아니요. 전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차갑게 거절하며 쌩하고 돌아서는 여자에게 믹스커피를 권하며 첫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그 여자는 제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관심이란 관심은 온통 그 여자에게 쏠려있던 터라 앞뒤를 가릴 수가 없었지요. 저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돈가스찜 맛있는 집 아는데 같이 먹으러 안 갈래요? 전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실컷 많이 드세요. 처음에 이렇게 몇 번 까이기도 했어요. 저라도 덩치는 크고 인상은 우락부락한 저 같은 남자를 선뜻 허락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자주 그 여자를 찾아갔고 그 여자도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데이트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웠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내같이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입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지요. 그러나 아내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을 전혀 안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삶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리도 다른 집안일도 다 그럭저럭 잘했어요. 다만 문제는 아내가 가진 낭비벽이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곧 봄인데 나 입을 옷이 없어. 응? 옷이 없어? 옷장에 옷 많던데. 그건 다 예전 옷이잖아. 해는마다 패션이 바뀌는데 어떻게 작년 옷을 올해 또 입어? 그렇다고 저렇게 멀쩡한 옷이 많은데 옷을 또 사?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 나 옷 사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옷 사는 돈을 내가 왜 아까워하겠어? 다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조금 아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은 우리 둘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집 좁아서 못 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집도 더 넓히고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면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야지. 고작 옷 몇 벌 사는 게 무슨 대수라고. 집 내기에 애들 키우는 얘기까지 나와? 주기 싫으면 그냥 관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자자, 여기 돈 줄게. 이 정도면 되지? 뭐해, 정말? 내가 뭐 거지야. 이 돈 가지고 무슨 옷을 사라고? 이거로 부족해.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봄이니까 원피스도 사야 하고, 가벼운 재킷도 사야 하고, 거기에 맞는 신발까지 하면 최소한 50만 원은 필요하지? 50만 원? 자기야, 나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자기도 알잖아. 50만 원은 좀 그렇고 3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될까? 치, 매번 곱게 주는 법이 없지? 알았어. 옷이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겠지요. 제가 필요한 돈을 안 쓰면서까지 아끼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제관은 저와 너무나 달랐어요. 옷은 당연히 해마다 철마다 사야 했고 아무리 살림이 궁핍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피부 관리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먹고 자고 입는 것 말고 돈 쓸 일이 뭐가 있나 싶은데 아내에게는 돈 쓸 일이 천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돈 쓸 곳이 많은지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럴 수도 없으니 가끔 한 번씩은 돈을 줬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저는 휘청휘청할 정도였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충동질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심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도 없는데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별 불만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한번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꼭 신세 한탄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 팔자야. 왜 내 팔자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왜 또 그래? 당신 팔자가 어때서? 내 팔자가 어떻나니? 자기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제대로 살고 있지. 그럼 여기서 뭘 더하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맨날 집 회사밖에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 결혼해서 나처럼 사는 여자 있는지. 왜? 당신처럼 사는 게 어때서? 남편이 새모이처럼 떨궈주는 생활비 조금 받아다가 살림하고 어쩌고 나면은 낯설 건 하나도 없잖아? 친구들은 돈 많은 남편 만나서 명품도 덜컥덜컥 잘 사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꼬박꼬박 가는데 난 명품은커녕 고소한 한 벌 사 입는 것도 매번 허락받아야 하잖아. 이게 어디 사는 거야? 자기야, 저마다 다 형편이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리 형편에 명품을 어떻게 사고 해외여행을 또 어떻게 가. 그리고 당신 말처럼 명품 둘둘 두르고 해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은혜. 그거 어쩌다 한두 명이잖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쳐다보면 괜히 잘 살고 있다가도
우리 행복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행복은 무슨 10원 한 장 내 맘대로 못 쓰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꼭 돈을 써야 행복한 거야? 나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은 꼭 뿌이옷을 시켜줄 테니까. 아, 몰라. 당신은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친구들이 지들 남편 자랑, 돈 자랑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줄 알아? 에휴, 내가 말을 말지. 됐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무슨 제대로 된 비교 대상도 아니고 어쩌다 한 명 있는 부잣집과 저희 살림을 비교하는데 이건 뭐 대꾸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수시로 불평은 했지만 신혼 때는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야 했으니 아내가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것 중에 80%는 해주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지요. 아내는 늘 그게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참더군요. 덕분에 조금이나마 매달 적금이라도 부을 수 있었네요. 그러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에는 몸이 무겁기도 하고 입덧이 엄청 심해서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임신 기간 내내 까다로운 아내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가리지 않고 아내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 불만도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러다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낳고 몸조리를 한 후에 그 불만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친구 누구는 애 낳아줘서 고맙다고 시부모님이 용돈하라며 1,000만 원을 줬다더라. 산후조리에만 몇백만 원을 썼다더라. 애옷 한 벌에 최소 10만 원짜리 아니면 입히지도 말라더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들을 들었는지 희한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기야말 소리들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기야, 제발 좀 그 돈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준 적은 없잖아. 왜 안 부족해? 안 굶어 죽고 안 먹고 다니면 안 부족한 거야. 나 쓰고 싶은 데는 한 푼도 못 쓰는데 그게 어떻게 안 부족한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걸 왜 못해? 지영이 낳고 축하한다고 아버지가 자기 용돈도 주셨잖아. 꼴랑 100만 원?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내가 했던 얘기 기억 안 나? 남들은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1,000만 원씩 턱턱 지어준대. 그거 어떡해.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해. 왜 못해? 내가 걔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하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 형편이. 아,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더 많이 벌면 되잖아. 다른 남자들은 아내 생각해서 투잡에 쓰리잡도 한다는데 당신이 나리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 뭐? 그럼 지금 나보고 공장일 끝나고 돌아와서 또 일을 하라는 거야? 왜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고. 나 사랑한다며? 그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나 진짜 힘들어. 공장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내 공장 가지려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지. 근데 그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서 다른 일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아, 맨날 그 소리. 난 지금 당장 불행한데 자기는 왜 맨날 참으래?
아, 그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 전에는 그래도 좀 말을 듣는 것 같더니 애 낳고 난 뒤에는 안전핀이 뽑히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폭주하더군요. 전에는 아내 얼굴만 봐도 행복했는데 이젠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일이 좀 늦게 끝나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애 울음소리가 아주 찢어져라 온집안에 들리더군요. 애가 저렇게 우는데 안 달라고 뭐 하나 싶어서 일단 애한테 분유부터 하나 먹여놓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애만 놓고 어디 나갔을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내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를 돌려봤는데 거기서도 뭔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째서인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르더군요. 그래서 허겁지겁 안방 옷장을 뒤져보니 아내의 옷이 싹 다 사라져 있더군요. 아내는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어린 딸까지 버려둔 채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만 내버려 두고 아내가 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공장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연차를 내고 아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 일밖에 모르기도 했고 아내가 워낙 사방팔방 쏘다니고 다녀서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전세금을 빼서 들고 도망쳤더라고요. 졸지에 저는 갓 태어난 딸과 함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에서 막 천불이 끓어오르는데 당장 품 안의 딸은 돌봐야 하니 화도 못 내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고 어디 달리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맡겨놓고 저는 또 공장 일을 하러 나갔지요. 정말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었지요. 그런 저를 도와준 것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민수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낸 친구인데 서로 일 때문에 바빠 연락은 자주 못해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문득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장 잘 곳은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겠지만 민수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민수가 문득 그러더군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건물에 빌라 하나 남는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아. 월세는 안 받을 테니까. 뭐? 아니, 그래도 월세는 내야지. 나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유, 야, 누가 너 돈 못 번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돈으로 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 안 받을 거 아니야. 그거 대신이니까 그냥 받아. 아니, 그래도. 아니, 이 새낀 제일 친한 친구가 도와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내일 내가 공장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잠만 말고 따라와. 혹시 돈 같은 거 준비하면 나 너 평생 안 본다. 전화를 끊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친구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도 없이 저를 도와주는 민수의 마음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아이와 부모님을 빌라로 모셨어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된 후에는
다시 아내를 찾아 나섰지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든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아내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1년, 2년,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찾아봐야 그 돈을 찾을 수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5년이 흐른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었죠.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받은 주소로 찾아가 보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작은 빈소에는 조문객 하나 없이 맨 처음 보는 남자 하나만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저는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일단 말문을 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고인의 남편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 남편은 접니다만. 네. 예, 여기 조혜진 씨 빈소 아닌가요? 맞는데, 순간 저와 남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빈소도 비운 채 근처 동사무소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지요. 거기엔 분명 저와 아내가 가족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면 그 남자의 증명서에는 남자 혼자만 올라가 있었지요. 이럴 리가 없는데. 혜진이가 분명 혼인신고 했다고 했는데. 남자는 혼란스러웠던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아내의 죽음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붙들고 그간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처에게 그런 사기꾼, 꽃뱅 기질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남자와 전처는 2년 전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아내가 해달라는 건 전부 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제 끝장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아내도. 이젠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달에 혜진이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길래 내 통장까지 혜진이한테 맡겼는데 그건 벌써 바닥이 났더라고요. 남자는 허망한 얼굴로 혼이 반은 나간 상태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두면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 잃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동병상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바엔 차라리 분노라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겪은 일도 남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 작정하고 버린 일입니다. 원래 낭비벽이 심한 여자였어요. 심지어 저 몰래 전세금까지 빼서 도망친 여자라고요. 그런 여자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시고 힘내세요. 최소한 복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수라니요?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살아야죠. 그것도 그냥 살면 안 되고 우란 듯이 잘 살아야죠.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와 남자는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짐했지요. 나쁜 일 좀 겪었다고 안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여자를 만나 고생한 만큼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밤새도록 술을 마신 뒤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네요. 전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저분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뿐인 딸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어느덧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통장에 돈도 제법 모았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공장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나이가 이미 70대 후반에 다다라서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고 출근하지 않게 된 지 꽤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이제껏 일궈온 사업도 그렇고 공장 직원들의 생계 때문에도 공장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공장을 누구보다 잘하는 제가 인수해 가길 너무나 바라셨지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연세 때문에 기력이 없어 공장이 잠시 주춤했을 뿐 제가 맡는다면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물려받는 형식으로 인수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은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도움을 준 것이 또 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원래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돈이 많았거든요. 제가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자라면서 선뜻 거액을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민수의 투자금에 제 돈을 합쳐서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따로 영업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업을 다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무실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것이 전처에게 모든 것을 뜯긴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윤규였는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공장으로 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초기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저희 공장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져진 거래처가 많이 있었고 제가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새 거래처를 더 만들었거든요. 거기다 윤규 씨가 원래 회사 회계직을 하던 사람이라 세님 금액 하나 없이 착착 맞게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당겨이었지요. 덕분에 첫 해부터 크게 수익을 내서 뿌듯한 마음으로 민수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었네요. 한 해, 두 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공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힘들지가 않았어요. 매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적당히 하자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게 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시도 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한 발 더 뛰면 주머니에 한 푼 더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마다할 수 있겠어요? 덕분에 공장에는 점점 더 직원이 많아졌고 기계는 한시도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제 생활도 풍족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절친 민수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집도 부유하고 허우대도 멀쩡한 녀석인데 유독 여자와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50이 다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지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몇 명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저도 민수도 결혼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한다는 말에 무척 놀랐어요. 정말이냐? 너 정말 결혼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너 왜 자꾸 같은 걸 계속 묻냐? 나 결혼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 야, 이씨. 내가 왜 너 결혼하는 걸 안 입고 아냐?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할 땐 못하다가 반쯤 포기하니까 덜컥 결혼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러지. 그러게 말이다. 솔직히 나도 좀 신기해. 뭐야? 갑자기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만난 거야? 너 눈 높았잖아.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야. 좀 늦긴 했지만 나 진짜 인연을 만난 것 같아. 나이는 좀 있지만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성격이 진짜 좋아. 그래?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 말하자면 길다. 어쨌든 너 내 결혼식에 올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다리가 부러져도 거긴 가야지. 내가 두 손 무겁게 해서 갈게. 아유, 넌 그냥 오기만 해도 되니까 쓸데없는 거 챙겨오지 마라. 축의금은 10만 원, 알지? 알았어, 임마. 한동안 사업에만 몰두했는데 느닷없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 어째선지 제 마음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눈 높던 녀석이 진짜 인연이라고 말할 정도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가 민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신부로 소개해주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하필 그날 지방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 공장이 대기업이라면 직원을 보냈겠지만 모든 영업을 저 혼자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이자 영업 사원이며 물건을 누구보다 잘하는 제가 직접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 말고도 누가 일부러 옆에서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민수의 결혼식 날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물론 민수도 자기 하는 일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신부 얼굴도 한 번 못 본 채로 결혼식 당일이 되었네요. 민수의 결혼식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처 때문에 알게 된 윤규 씨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민수와 윤규 씨 사이가 막내가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작은 공장이라지만 무려 2대 주주의 결혼식에 재무팀장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축의금은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동안 민수가 저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적당히 할 생각입니다. 윤규 씨에게는 적당히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도움을 준 것도 민수였고 제가 이렇게 사장이랍시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민수 때문인데 10만 원만 들고 오라고 했다고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민수는 제가 아무리 은혜를 갚겠다고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축의금을 냈는데 그걸 돌려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요. 그래서 큰맘 먹고 1억짜리 수표를 축의금 봉투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잘 잊지 않는 정장을 꺼내 입고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돈 있는데 사람 모이는 법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아직 민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기도 했고 민수도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윤규 씨는 그의 인파를 헤집고 간신히 민수를 찾아 인사했죠. 50이 다 된 녀석이 새 신랑이랍시고 잘 받지도 않는 화장까지 한 채 악수를 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면서 또 뿌듯했습니다. 아이고 새 신랑, 이건 신수가 어찌 나오는지 못 알아볼 뻔했네.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악수를 청하자 뒤늦게 저를 알아본 민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 답답해 죽겠다 야. 이 나이에 화장이라니. 요즘 아닌 신랑도 화장을 하냐. 야, 너 벌써 50이야. 주름 안 보이려면 당연히 찍고 바르고 해야지.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래봐야 50인데 뭐. 아, 그나저나 너 신부 얼굴은 봤어? 어차피 그 예식 시작할 텐데 뭐. 인사는 나중에 필요할 때 드릴게. 그래? 그럼 그러든가. 예식 곧 시작할 것 같다. 나 이제 가볼게.
그래. 가서 총각딱지 잘 떼고 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민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민수가 당당한 걸음으로 행진하자 사람들이 우레처럼 박수를 쳤어요. 녀석은 뒤늦게 하는 결혼이 멋쩍지도 않은지 시종일관 싱글벙글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신부가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면사포를 쓴 채 조신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니 왜 민수가 홀딱 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원이다 보니 신부도 나이가 40은 넘어 보였는데 그런 나이로고는 생각 못할 만큼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신부 화장까지 한 덕분에 더 예뻐 보였죠. 행진이 시작되며 신부가 고개를 딱 드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뻐서나 민수가 부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신부랍시고 서 있는 그 여자가 바로 15년 전 죽은 전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또 신부 화장도 워낙 짙어서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민수는 신부를 보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순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단상에 뛰어올라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안 돼. 이 결혼 하면 안 된다고. 갑작스런 소란에 당황한 민수가 절 보고 붙더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 내 전처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전처 죽었다면서. 저는 황당해하는 민수를 뿌리치고 전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행진하던 전처가 찔끔 놀라 고개를 주걱거리더라고요. 야, 조효진, 너 꽃뱀이냐? 나한테는 전세금 들고 나르더니 민수 씨 돈 다 들어먹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민수 돈까지 뜯어먹을 셈이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민수 씨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사랑 좋아하네. 그런 년이 제 딸도 있는데 이제껏 연락 한 번 없었어? 야, 민수야, 확실해. 이 여자 내 전처야. 민수 씨,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 정말 민수 씨 사랑해요. 그것 말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 말 믿죠? 전처의 말에 민수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녀석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제 가슴이 다 찢어질 지경이었지요. 요미 씨, 그 이름 가명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 본명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건 뭐죠? 제 친구랑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처는 민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샜는지 세상 서글픈 표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들어온 윤수 씨가 전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년? 뭐, 사고로 죽어. 너 처음부터 내 돈 뜯어가려고 접근한 거지.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평소 윤수 씨는 누구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초를 보자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이 돌아가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면사포를 우악스럽게 벗겨내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일에 잊지 않게 잘했네.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너 잘 걸렸어. 너 다시는 교도소 마땅 못 밟게 내가 철저히 밟아줄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전처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나갔어요. 민수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그 뒷수습은 제가 대신했네요. 이후 전처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윤수 씨는 평생 그때의 일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시의 증거야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을 경찰에서 찾아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15년 사이에 벌써 9명의 남자를 만나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재판장에서도 전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법정 최고형을 받으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민수는 우울증을 겪었어요.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매일같이 찾아가 달래주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친구를 저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민수의 우울증은 오래되었고 거의 3년이 넘게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민수도 그리고 윤수 씨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지만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